시작하죠. 지난 시간에 2장 그 세계 무역 개관을 보고 있었습니다. 가장 무역의 이제 원초적인 가장 인투이티브한 이론으로서 중력 모형을 봤죠. 중력 모형. 어떤 나라하고 무역이 많냐 보니까 결국은 덩치가 큰 나라하고 무역이 많더라. 덩치가 큰 나라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 경제가 크다 그러면 많은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국내도 많이 쓰지만 다른 나라,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쓸 수 있는 물건이 많을 수 있으니까 큰 나라하고, 규모가 큰 나라하고 무역이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소위 천체물리에서 이야기하는 중력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태양부터 시작해가지고, 수금지와 목토, 천해까지 쭉 있죠. 그죠? 그 중력이라는 것이 결국은 크기하고, 이 행성의 크기하고, 그 다음 거리에 따라 가지고 중력이 달라집니다. 가까울수록 또 중력이 커지죠. 그러니까 덩치가 클수록 중력이 커지고 가까울수록 커진다. 그래서 덩치가 큰 나라하고 무역이 많고 또한 가까운 나라하고 무역이 많다라는 것이 중력 모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림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게 거리, 이거는 이제 크기죠. 그 나라의 GDP니까 이게 클수록, Y가 클수록 T가 많아진다. 자국이든 상대국이든 어쨌든 덩치가 커지면 무역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D는 두 나라 간의 거리입니다. 거리가 멀수록 무역은 줄어든다. 그래서 분모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무역은 이런 식으로 결정된다라는 것이 가장 이제 원초적인, 가장 간단한 인투이티브한 이론이죠. 조금 더 이 형태를 과학적으로 또한 우리가 측정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고, 그 다음에 이런 형태로 만든 뒤에 이게다 양변에다 록을 취하면 그 나온 식을 여러분들이 계량경제학을 배웠으면 계량경제학에서 추정할 수 있는 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계량경제학에서 추정을 한다는 이야기는 이 식에서 A, B, C를 추정해 가지고 이 계수를 보는 거죠. 사인을 보는 겁니다. A가 플러스 양수, 그러니까 유의한 양수다. 그러니까 0이라는 것이 기각이 되는, 그러니까 그 0이 아니다가 기각이 안 되는, 그러니까 유의한 양수고, B도 유의한 양수고, C는 유의한 음수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중력 모형 이론이 맞다, 틀리지 않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중력 모형, 가장 인투이티브하고 기본적인 이론입니다. 자, 중력 모형 이외에 이제 여러 가지 또 요인들이 있겠죠. 그냥 일단 본격적인 이론에 들어가기, 3장 이론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죠. 그래서 무역 이외에 다른 요인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사실은 중력 모형 내에 포함은 되어 있지만 거리입니다. 거리죠. 그죠? 거리라는 것이 이제 여기 다시 거리가 등장한 이유는 거리라는 것이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개념적인 거리가 꽤 되는 거죠. 수송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나중에 그 수송비가 줄어들면 거리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중력 모형에서는 그냥 물리적인 거리만, 도시간, 수도 간의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캐피탈 간의 그 거리로서 보통 숫자를 집어넣는데 그 이외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거리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시장 간의 거리는 수송비에 따라서 수출입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화적인 동질성. 문화가 동질할수록 서로 서로 같이 쉐어하는 물건들이, 상품들이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더 많은 무역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같은 물건이라 그래도 잘 아는 나라에서 수입하는 게 더 쉽게 되겠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적인 동질성도 무역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지리, 단순한 거리뿐만 아니라 이제 지형조차도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항구가 있냐 없냐는 겁니다. 항구가 없는 나라는 무역에 굉장히 제한이 많이 됩니다. 세계적으로 항구가 없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팔, 몽골 이런 나라들은 항구가 없죠. 대륙 중간에 쫙 있는 나라들이죠. 이런 나라들은 이제 무역이 굉장히 제한되고, 그렇기 때문에 무역이 제한되기 때문에 경제 발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을 그런 이제 조건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다국적 기업들, 또 다국적이 많으면 무역이 많고, 그 다음에 단순 거리뿐만 아니라 국경이 실제 체크포인트가 있느냐 없느냐, 그 여부도 상당히 영향을 줍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외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국경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제 또 하나, 이제 국경을 없애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소위 자유무역협정입니다. 자유무역협정. 미국이 94년, 미국의 북쪽에 있는 캐나다, 미국의 남쪽의 국경에 있는 멕시코하고 세 나라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맺었습니다. 국경이 편해야지 나라가 편하다라는 이야기죠. 중국 같은 경우에 뭐 굉장히 많은 나라하고 국경을 접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도 국경 분쟁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국경을 많이 접할수록 나라 운영하는 게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들이 다들 우호관계가 있어야지 나라의 운영이 편한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런 나프타 협정을 맺어가지고 세 나라 협정을 맺었습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가지고 과거 또 이걸 제일 나쁜 협정이라고 온갖 비난을 해가면서 이 협정을 뒤엎었죠. 엎어가지고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USCMA, USCMA라는 이름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협정이. 그러니까 왜 USCMA냐? US, 미국 US, C는 캐나다 C, M은 멕시코 A, 그 다음에 A는 Agreement. 그러니까 미, 캐나다, 멕시코 협정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북미 자유무역협정, 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였는데, 그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이제 뒤엎고 새로 바꿨습니다. 뒤엎으면서 이제 훨씬 더 조금 변화는 줬죠. 상당히 많은 변화는 줬습니다. 변화는 줘가지고 미국에 조금 더 유리하도록, 아니면 객관적으로 평가해봐도 옛날에 기존에 이 협정이 상당히 좀 구멍이 좀 있었어요. 구멍이 좀 있었는데 이제 그 구멍을 좀 막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막히면서 우리나라도 조금 더 좀 피해를 본 부분도 있죠. 나프타 협정과 멕시코와 캐나다는 미국의 인접국들이기 때문에 미국의 북쪽과 남쪽의 인접국들 사이의 무역량이 GDP에 대한 비율은 미국과 유럽 국가들 사이의 무역량 GDP에 대한 비율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이제 중력 모형에서 단순 GDP로 봐가지고 미국하고 유럽 국가 간의 중력 모형을 보면 거의 45도 선상에 그 옆에 나라들이 쭉 분포하는 걸로 나타나면서 중력 모형이 맞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캐나다하고 멕시코를 집어넣으면 완전히 다르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45도 선상이었습니다. 선상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양쪽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가 이 두 나라, 미국하고 국경한 두 나라를 집어넣으니까 완전히 왼쪽 위쪽으로 그냥 아웃라이어가 완전히 툭 떨어지는 그런 값들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왜 그러냐? 이 두 나라의 특징이라는 것은 그 나라 GDP에 비해서 미국하고 무역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왜냐하면 국경을 접하고 있고, 거리도 하나의 요소지만, 거리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나프타라는 협정 때문에 거의 한 나라하고 비슷한 그런 그 상황 변화가 발생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역이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이게 나프타를 뒤엎으면서 했는 그 포인트들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그겁니다. 주로 이제 타겟은 멕시코였는데, 소위 그 원산지 규정을 강화시켰다라는 이야기죠. 나프타 협정의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나프타 협정 맺을 때 초기에는 굉장한 논란이 많았고, 역사적으로 굉장히 반대도 굉장히 엄청났습니다. 엄청났고, 나프타 협정으로 미국이 굉장히 피해를 볼 것이다라는 주장도 있었고, 반대로 나프타 협정 때문에 멕시코가 망할 것이다. 멕시코 빈민이 더 가난해지고 더 약탈될 것이다. 라는 주장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는 전혀 그건 아니었죠. 전혀 그것도 아니고 그런 황당한 과격한 그 주장하고는 맞지 않는 결과가 나왔고, 그 다음에 결국 멕시코가 훨씬 더 성장을 하긴 했지만, 그덕에 성장을 하긴 했지만 주로 미국하고 국경 중심으로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을 하게 됐다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멕시코하고 미국하고 프리 트레이드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 그러면 멕시코에서 만든 물건을 미국에 거의 관세 없이 수출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실제 멕시코 기업보다는 멕시코 이외의 다른 나라 기업들이 멕시코에서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우회 수출을 많이 하게 됐다라는 이야기죠.
특히 우리나라 공장, 대표적인, 그 기아자동차, 아니면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기업들이 다 그 멕시코 쪽, 미국하고 국경 지역에 공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미국으로 수출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수출하는 것보다 관세를 안 내게 되니까 훨씬 유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많은 회사들이 미국하고 국경을 접하고 있는 멕시코 지역에 와서 공장을 운영하게 된 거죠. 그거는 원래 목적에 멕시코 경제를 발전시켜 가지고 서로 윈윈하자라는 거하고 조금 다르는, 제3자가 와서 그 이익을 빼먹는 그런 부분이 없진 않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협정 바뀌면서 제일 막은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인데, 어떤 물건이든지 멕시코에서 소위 부가가치가 30% 이상은 되도록 돼야 된다라는 그런 조항이 들어왔습니다. 그럼으로써 순수히,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다 부품을 만들어 가지고 멕시코 들고 가서 조립만 해 가지고 미국으로 수출하는 그런 것은 이제 막게 된 그런 식으로 이 협정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실제 이제 나프타 협정의 개정 자체가 나프타하고 관계없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받았다라고는 볼 수 있죠. 자, 그런 게 있는데, 뭐, 그래도, 뭐, 우리나라 회사는 또 그렇다 그러면 또 다 대책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일부 부품은 멕시코 현지에서 더 만들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가지고 국경이 없어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럼으로써 무역이 더 늘어난다. 그 다음 이제 공통 언어를 사용하면 또 미국하고 캐나다는 뭐 대부분 지역들이 다 영어를 사용하죠. 그래서 또 무역이 더 늘어난다. 그래서 양쪽 캐나다하고 멕시코가 미국하고 무역이 굉장히 많더라라는 것이 드러나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여전히 국경은 기능을 하더라는 얘기죠. 미국하고 캐나다는 거의 국경이 없다라고 간주를 하는데 그러나 여전히 기능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가보면 미국, 캐나다를 국경을 통과할 때 신분증을 안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더라도 그냥 우리나라 주민등록증 같은 거 그런 정도만 보고 여권 같은 거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다 통과합니다. 그냥 그 가서 식사하고 레스토랑 가서 밥 먹고 오고 뭐 물건, 캐나다 사람이 미국 와가지고 뭐 담배 사가고 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냥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거의 국경이 없는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국경이 기능을 하더라라는 것은, 자료를 보면 거리가 같다고 하더라도 캐나다 주 간의 무역이 캐나다 주와 미국 주 간의 무역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추정치에는 미국 캐나다 국경은 국가들이 1500에서 2500마일 떨어져 있는 것처럼 무역을 막는 것으로 나타난다. 1500마일이라 그러면 키로로 하면 거의 2000km가 넘죠. 2000에서 3000, 4000km, 한 3500km입니다.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이 한 500km죠. 500km인데 그것에 한 3배, 4배 정도 이상. 그러니까 미국 캐나다 국경이 서울 부산 거리 4배 정도의 무역을 제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더라. 그러니까 미국하고 캐나다만큼 국경이 그렇게 기능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만큼 기능을 하더라. 그걸 이제 어떻게 본 건가 하면, 여기 이제 지도를 보면 여기 캐나다 주들이 쭉 있습니다. 이게 그 브리티시 콜롬비아, 요게 1번이 엘버타주, 2번이 3번이 매니투바주고, 4번이 온타리오주고, 5번이 퀘벡주고, 6번이 뉴브린스윅 주죠. 그러니까 캐나다 사람들이 주로 이제 사는 데는 여기입니다. 4, 5번은 요건 조그맣고, 여기 주로 많이 살고, 그 다음에 0번 브리티시 콜롬비아 양쪽에 주로 삽니다. 1, 2, 3주에는 거의 사람이 안 살죠. 황량한 지역입니다. 지역이고. 자, 그런데 이 지역 간의 거리를 본다 그러면 뭐 이래 보는 거죠. 0에서 2 사이에 무역하고, 동일한 거리에서 미국에서 뭔가 비슷한 거리, 뭐 여기서 이거나 할 거리 간의 무역을 비율을 보는 거죠. 비율을 보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뭐 이거 두 개는 같은 나라니까 차이가 없겠죠. 0에서 2하고의 거리하고 0에서 2가의 거리. 두 개는 거리가 비슷하죠. 거리가 비슷하다 그러면 중력 모형에서는 무역 비중이 같아야 됩니다. 같아야 되는데 요 사이에는 국경이 있습니다.
그럼 무역 비중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면 과연 무역 자체, 국정 자체가 무역에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 미국, 캐나다만큼 국정은 사실은 기능을 안 하는 같이 보이는데도 상당한 기능을 하더라는 거죠. 여기 이제 여기에 이제 이 표입니다. 이게 보면 브리티시 콜롬비아, 그러니까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제일 왼쪽 위에 있는 요주입니다. 이 주에 제일 유명한 도시가 바로 여기 있죠. 밴쿠버. 한국 사람도 굉장히 많이 삽니다. 한국 사람, 중국 사람이 굉장히, 아시안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도시죠. 요 바로 밑에 미국 그 워싱턴 주의 제일 위쪽에 있는 것이 그 시애틀이죠. 둘이 가까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그래도 캐나다에서는 사람이 많이 사는 도시인데, 자, 이 도시하고 지역 간의 무역을 본 겁니다. 무역 보니까 알베타하고 무역이 전체 GDP에서, 그러니까 브리티시 콜롬비아의 GDP 보다 엄격히 이야기하면 GRDP라고 이야기합니다. GDP를 한 나라 GDP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나라 내의 지역별 GDP가 또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GRDP를 발표하는데 강원도의 GRDP, 경기도의 GRDP 따로 발표합니다. 그 개념이죠. 그 GRDP에 대한 무역의 비율을 보면 브리티시 콜롬비아하고 엘버타는 6.9%, 엘버타는 미국 캐나다에서 제일 동쪽이죠. 그 바로 옆에 주죠. 바로 옆에 주죠. 브리티시 콜롬비아 바로 옆에 주죠. 그러니까 무역이 이렇게 많습니다. 바로 옆에 주니까. 무역 많고, 그 다음에 뭐 또 많은 것이 뉴 브룬스윅, 퀘벡, 온타리오. 요게 많이 떨어진 주죠. 많이 떨어진 주에도 그래도 상대적으로 덜 떨어진 것은 이 도시들이 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셈이겠죠. 그런데 비슷한 거리에 브리티시 콜롬비아하고 엘버타하고의 거리만큼 비슷한 거리가 브리티시 콜롬비아하고 워싱턴주입니다. 양쪽에 붙어 있죠. 그러니까 요 주하고 요게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요 주하고 요게 붙어 있죠. 그러니까 엘버타 주하고 브리티시 콜롬비아하고 붙어 있으니까 그거하고 같은 거리에 있는 미국 주라 그러면 바로 요거하고 붙어 있는 요 주입니다. 이게 시애틀 주죠. 시애틀 주인데 이 시애틀 주하고 그래 시애틀 주 시애틀 주가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 주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요. 시애틀 주가 아니라 워싱턴 주죠. 워싱턴 주인데 미국의 워싱턴 DC는 동부에 있는 도시고 주 이름으로 워싱턴에 있습니다. 시애틀 도시가 있는 주. 그 제일 미국 왼쪽 위에 있는 주가 워싱턴 주죠. 그게 브리티시 콜롬비아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 주하고 비율이 보니까 GDP 2.6%라고 하죠. 거리는 같은데 무역 비율이 확 줄죠. 왜냐? 당연히 국기 때문일 것이다. 그 다음에 그 바로 옆에 주하고 보면 무역 비율이 2.4%인데 비슷한 거리의 몬타나하고 거리를 보니까 1.0으로 줄었습니다. 그 다음 그 옆주하고 2.0인데 그 비슷한 거리의 캘리포니아하고 무역을 보니까 0.3으로 줄죠. 그러니까 이쪽하고 이렇게 여기에 비해 가지고 같은 거리의 그 주하고 무역을 봤는데 이쪽으로 가니까 이만큼 많이 줄더라. 주는 이유는 뭐냐?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국경이 그만큼 무역을 줄이는 기능을 하더라. 그러니까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가지고 관세도 없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통과하는데 별 지장도 전혀 없는 그런 국경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고 양국 간에는 서로 언어 자격도 없는 그런 나라인데 불구하고 여전히 국경이 이만큼 무역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기능을 하더라. 그래서 이제 무역에 대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중력 이론과 그 다음에 그 외 주요 요인들에 따라 가지고 무역에 미치는 영향들을 봤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자, 세계 무역 유형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세계 무역 유형. 세계적으로 무역 유형이 어떻게 변화가 발생했느냐. 자, 첫 번째 양입니다. 무역이 많아졌냐 적어졌냐. 세계적으로 무역이 많아졌냐 적어졌냐. 거기에 대해서 세계는 작아졌느냐라는 질문이죠. 작아졌다는 이야기는 거리가 짧아졌고 그러면 무역이 많아질 것이다. 그죠? 자, 중력 무역에 따른 무역에 대한 거리의 음의 효과는 상당하나 현대의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점점 세계는 작아졌다. 물리적으로 작아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적으로 비용적으로 거리가 줄어들었다.
자, 현대 교통과 통신의 발달, 그게 어떤 것이냐? 무역을 더 증가시켰던, 그리고 무역의 제한이라는 거리 비용을 줄였던 과학기술 발달, 그런 기술이 어떤 것이 있느냐 따져보면 바퀴, 수레를 돌릴 수 있으니까. 등짐보다는 바퀴를 하면 훨씬 더 많이 물건을 옮길 수 있죠. 거래 비용을 줄이는 겁니다. 항해, 배를 통해 가지고 멀리 갈 수 있죠. 그러면 배를 통해서는 한꺼번에 많은 물건을 쉽게 옮길 수 있습니다. 콤파스, 콤파스라는 것이 소위 대항해를 가능하게 한 겁니다. 콜럼버스가 미국 대륙 쪽으로, 현재 그 미국 대륙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이 이 콤파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없었다 그러면 옛날에는 천지사지를 팔방을 다 봐도 내가 어딘지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데 콤파스가 있고 소위 나침판이죠. 나침판과 그 다음에 태양의 위치를 본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가 위치를 알 수 있는 거죠. 그 덕에 이제 배를 항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땅으로 봐가지고는 철도, 전보, 전기기관, 자동차, 전화, 비행기, 컴퓨터, 팩스, 인터넷, 요즘 팩스는 안 쓰죠, 거의. 인터넷, 광섬유, 개인 휴대용, 정보 단말기, PDA, 인공위성 등등을 통해 가지고 지금은 무역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많이 늘어난다. 이런 것들이 실제적인 무역의 거리의 어머니 효과를 다 없애줍니다. 옛날에 비해 가지고는 그런 거리에 따른 무역의 제한이 엄청나게 줄었던 겁니다. 실질적으로 비용을 따져본다 그러면 뭐 요즘에는 배도, 그러니까 항해 기술뿐만 아니라 배 자체가 워낙 커지니까 배를 왜 키우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컨테이너를 자꾸 대형 컨테이너를 만들죠. 대형 컨테이너가 대형화 되는 이유는 대형화 될수록 단위 비용이 떨어집니다. 그 이야기는 운송 비용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대형 컨테이너를 만들면 기존의 조그만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도태가 되어버립니다. 그 가지고 운송 왔다 가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먹히니까 사람들이 거기다가 짐을 안 맡기는 거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점점 현재 무역 비용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뭐 짐을 옮긴다. 서울에서 가가지고 물건 사온다. 서울에서 물건을 춘천에 와서 산다. 라는 그런 운송 비용하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있는 물건을 미국에다가 수출한다. 비용 차이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배로 대량으로 하면 단위 비용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리가 옛날 같은 그런 어머니 효과가 굉장히 줄었다. 그래서 이런 기술 발전이 세계를 거리를 줄이는, 짧아지게 만들었다. 전제과 같은 정체적인 요인도 교통과 통신에서의 기술 혁신보다 무역 유형을 훨씬 더 많이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연인시키고 있고요. 역사를 본다 그러면 쭉 이제 몇백 년 역사를 보면 세계 무역은 1870에서 1913년 기간에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자, 왜 이때부터 빠르게 성장했느냐? 이때가 언제냐 그러면 소위 2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1차 산업혁명은 1800년대 초반이고 그 다음에 2차 산업혁명을 통해 가지고 소위 산업화가 세계적으로 빠르게 됐죠. 빠르게 되면서 상품이 많아졌습니다. 산업혁명 이전에는 사실은 무역이 의미가 없어요. 상업만 있지. 왜냐하면 공장에서 물건들이 많이 안 나오니까 별로 무역할 물건도 많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상업적인 무역은 좀 있었죠. 향료나 아니면 뭐 비단이나 아니면 뭐 차나 향신료 같은 그런 소수 사치제 같은 경우는 무역이 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옛날식의 무역이었고 일부를 위한 무역이었고, 그러나 전 국민을 위한 무역이 많이 늘어난 것은 산업혁명 이후입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무역이 많이 쭉 늘어나다가 이 기간에 빠르게 성장했다. 근데 이 기간에 빠르게 성장했다는 것은 이때 이후부터는 무역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죠. 왜 그러느냐? 그 후의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과 대공황으로 인해서 무역이 급격히 감소했다. 이 기간에 빠르게 성장하다가 이때부터 무역이 거의 스탑됩니다. 13년이 뭐냐? 1차 대전이 발발한 거죠. 1차 대전이 발발해가지고 1차 대전이 끝난 것은 1919년입니다. 19년에 끝났다가 그 다음에 좀 회복되다가
1929년 대공황이 발생했죠. 대공황이 발생해가지고 몇십 년 동안 전 세계 경제가 폐쇄 경제로 가면서 허우적됐죠. 게다가 1941년에 2차 대전이 발생했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무역은 굉장히 위축됐다. 무역은 45년쯤에 회복을 시작했으나 1970년쯤에야 완전히 회복까지도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다. 그 이야기는 이때 수준이 이때 가가지고 100년 뒤에 이때 수준으로 되돌아왔다 라는 이야기인데, 자,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생산에 대한 공산품 무역의 비율, 그러니까 공장에서 생산한 물건 중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물건의 비율을 본 거죠. 비율을 보면 1990년대 초에 보면 1.5%가 됩니다. GDP에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된 거죠. GDP의 1.5%. 뭐 그 정도 어쨌든 그런 개념, 비슷한 개념인데 1.5%나 되는데 이게 여기 끊어지죠. 여기서 끊어지는데 끊어졌다는 것은 데이터가 없죠. 전쟁이니까 전쟁 중에는 데이터가 없죠. 데이터가 없었다가 어쨌든 전쟁 끝나고 다시 데이터를 해보니까 이 수준 비해서 훨씬 더 낮은 수준으로 가 있더라. 뭐 전쟁으로 공장도 부서졌고 그 다음에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살 수 있는 여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무역이 위축된 겁니다. 위축대가 1차 대전, 요 사이 기간은 1차 세계대전입니다. 이게 끝나고 나가지고 다시 이제 조금 회복되죠. 회복되다가 요때부터 다시 떨어지죠. 이 떨어지던 것은 29년 발생한 세계 대공황. 대공황으로 서로 끼리끼리 자국구선주의가 세계적으로 팽배했죠. 그럼으로써 무역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무역이 줄어들었죠. 줄어들어가지고 줄어들다가 이제 이때부터 이 사이 기간은 2차 세계대전입니다. 2차 세계대전 동안에 무역이 또 없죠. 무역이 없다가 데이터가 없고 일단 무역도 굉장히 위축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8년 정도 돼 보니까 한 요 정도더라. 이때 이 값도 이전 50년 전에 어떤 값보다 낮은 값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전쟁을 거치고 대공황을 겪으면서 세계적으로 무역은 굉장히 위축적인 거죠. 그러나 이제 2차 대전이 끝났으니까 조금 회복되기는 시작하는데 이게 이때 수준으로 갖는 것이 거의 70년대는 돼서 갔다는 거죠. 이까지 회복된 게 거의 한 20년 걸렸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70년대 지나고 나가지고는 비약적으로 무역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1970년대 이후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무역이 비약적으로 늘어나면서 요즘에는 이제 무역이 호황인, 무역이 세계적인 세계 경제 성장을 그러면서 전 세계가 굉장히 2차 대전 이후에 빠르게 성장을 했다. 성장의 발판이 됐죠. 자, 그래서 무역이라는 것은 기술 발전에 따라 가지고 소위 거래에 대한 비용이 줄어들면서 무역이 세계적으로 전체적으로 늘 수 있는 여건이 됐다. 그건 맞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 사이에 이런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무역이 굉장히 또 위축되는 줄어드는 그런 일도 발생하더라. 최근에 이제 무역을 다시 또 위축시키는 그런 분위기, 세계적인 분위기가 발생하죠. 세계적으로 자국 우선주의, 반무역주의 그런 것이 좌우에서 다 나옵니다. 사실은 반무역주의라는 것은 반세계화주의인데 그것은 좌익에서 주로 많이 나온 그런 진보 쪽에서 많이 나온 그런 주장인데 최근에는 진보 쪽이 아니라 아주 극보수 쪽에서 또 반무역주의적인 그런 주장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걸 인해 가지고 지금은 다시 또 이 이야기는 잘못하면 다시 이게 무역에 또 확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죠. 옛날에 우리가 이미 이런 걸 한번 경험했죠. 그러니까 경제가 중요하지만 정치가 경제를 잡아먹는 건 쉽습니다. 잡아먹는 건 쉽지만 다시 태우는 건 어렵지만 잡아먹는 건 또 쉽다는 거죠. 사람들이 또 정치적으로 다 한쪽으로 몰리게 되면 경제 생각하지 않고 또 정치적으로 행동하게 되면 또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정치에 따라서 무역이 변한 것, 무역의 형태 변화에 대해서 봤습니다. 기술은 무역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기술이 발전됐고, 무역을 늘리는, 무역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기술은 발전했지만, 정치적인 이슈에 따라 가지고 무역이 위축되는 경우도 발생하더라. 자, 그 다음에는 무엇을 무역하는가? 무역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상품을 기획하느냐?
다이멘션이 여러 개 있겠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농산품, 광산품, 공산품, 서비스 이런 식으로 상품을 나누어가는 거죠. 그러면 무역이 주 거래가 되는 무역되는 물건들이 어떤 것이냐 보자. 현재 국가들은 무슨 종류의 제품들을 무역하고 어떻게 이 무역 구성은 과거 무역 구성과 비교되느냐, 과거하고 현재하고 보면 어떻게 달라졌느냐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날 무역량의 대부분은 자동차, 컴퓨터, 의류 및 기계와 같은 공사품이다. 자, 흔히 무역 그러면 농산품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는. 농산품, 광산품. 자, 광산품을 이야기한 것은 세계적으로 소위 그 광물이라는 것이 분포가 일정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없으니까 서로 교환을 많이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 원유 같은 경우가 그래 되겠죠. 그 다음 뭐 석탄, 뭐 아니면 뭐 그 기타 광산물. 농산품 같은 거를 생각하는 것은 뭐 옛날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소위 비교 이런 또 마인드가 있다 그러면 못 사는 나라는 농업을 해가지고 잘 사는 나라에다가 농산물을 팔아먹고 산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농산품 무역이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보면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현재는 그게 아닙니다. 현재 대부분의 무역은 공산품이다. 공산품이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한다. 선적, 보험, 법적 수수료 및 관광 비용과 같은 서비스 무역량이 약 20%를 차지한다. 물건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물건도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물건이 어떤 것이 있냐? 선적, 쇼핑이죠. 그러니까 배에다 실어가지고 물건 갖다 주는 서비스, 그것도 서비스죠. 회원 서비스. 그 다음에 회원 서비스를 하면서 보험을 들죠. 보험. 그 다음 법적 수수료, 관광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 코로나 때문에 이 산업이 완전히 다 망해버렸지만 어쨌든 회복되고 나면 관광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놀러 다니는 거, 이것도 서비스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무역이죠. 이런 것들이 무역의 전체 20% 차지하고 있고, 광산물은 세계 무역의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한 20%도 채 안 되는 수준이다. 자, 이게 이제 무역의 현재 현황입니다. 현황이고, 그 다음 반면 농산품은 상대적으로 10%도 채 안 되더라는 거죠. 전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농산품이나 광산품은 비용이 확 줄고 주 무역은 이런 공산품이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서비스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점점점 이것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무역의 구성, 눈으로 보면 쉽죠. 딱 보면 제일 넓은 면적이 공산품이죠. 이게 자꾸 그러지. 공산품이고, 그 다음이 서비스, 그 다음 광산물, 농산물. 이 광산물의 대부분은 원유입니다. 실제 미네랄 광산물은 차지하는 것은 아주 적고 이것의 대부분은 원유다라고 보면 됩니다. 원유 빼고 나면 사실은 광산물 거래량 또 아주 미미한 게 되죠. 자, 우리는 무엇을 무역하나? 과거 무역량은 아까 보통 선입관대로 대부분 농산물과 광산물이었습니다. 1910년대 영국은 공산품이 여전히 수출량이 대부분이었지만 농산물과 광산물을 주로 수입했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했고, 미국은 농산물, 광산물을 다 수출했고, 자, 이거 봅시다. 표를 보면 알 수 있죠. 자, 이 설명입니다. 자, 변화를 보자. 라는 거죠. 과거. 1910년, 2011년, 100년 동안 어떻게 바뀌었느냐? 수출은, 상품 중에서 공산품의 비율은, 영국을 보면 수출에서 공산품의 비율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입에서의 비율이 확 줄었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1910년대 영국은 공산품 이외 부분, 그러면 주로 농업이나 아니면 광산품이죠. 광산품을 수입하고 공산품을 수출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공산품 수입은 전체에서 4분의 1도 안 되죠. 그 나머지는 그 농업 제품이나 아니면 광산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면, 영국은 보면 수출이나 수입이나 다 대부분이 공산품이라는 거죠. 광산품이나 아니면 농업 제품의 수입량이 확 비율이 줄었다. 그럼 영국은 광산품이 필요 없고 농산물이 필요 없냐? 이 사이에 영국의 농업이 굉장히 늘어나느냐? 그건 아닙니다.
영국의 농업이 늘지는 않죠. 오히려 줄면 줄었을 겁니다. 그러면 영국 사람들은 뭘 먹고 사느냐? 양은 아마 차이가 없을 겁니다. 양은 차이가 없는데 전체에서 비중이 줄었다는 것은 농산품은 어차피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 밀의 양이라는 것을 인정한 거죠. 그대로인데 그 외 공산품들의 종류가 많아지고 숫자가 많아지고 그 부가가치가 높아졌다는 거죠. 공산품을 훨씬 더 많이 만들고 많이 거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똑같은 그 무게로 봐가 똑같은 그 농산품의 양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 줄은 거죠. 그러면서 그 외 영국이 생산을 못하는 많은 이 공산품을 이제 수입하게 된 거죠. 미국도 뭐 같은 추세입니다. 미국은 이제 두 가지 추세가 있는데 수입에서는 마찬가지죠. 수입에서는 뭐 여전히 미국에서는 공산품의 수입이 40%에서 한 70%로 늘었습니다. 이건 영국하고 같은 이야기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도 뭔가 하면 수입이 이것 때문에 영국만큼은 많이 늘진 않았죠. 그러니까 여전히 뭔가 하면 많이 늘진 않는 것은 옛날에도 미국은 공산품을 많이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유럽 쪽이 빠른 유럽 산업화가 먼저 되는 거고 미국은 산업화가 덜 된 거죠. 미국은 원래 소위 신대륙을 개발해가지고 처음에는 미국의 주 산업은 농업이었습니다. 농업이었는데 그 뒤에 이제 산업이 발전하면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주 산업이 농업이었기 때문에 이때 공산품의 수입은 뭐 많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수출? 미국의 수출이 영국보다 훨씬 더 적은 이유는 농산품을 많이 수출했기 때문에 주로 농산품을 많이 수출했기 때문에 공산품의 수출이 이렇게 적었던 거죠. 그러다 미국도 이제 산업하면서 이제 공산품의 수출은 다 늘었습니다. 늘었지만 농산품의 수출은 줄었죠. 그러나 이것도 농산품의 수출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광산물을 수출은 별로 많이 안 하는데 주로 이제 미국의 수출은 공산품 이외에는 서비스나 아니면 그 농업 제품일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농업 제품의 수출이나 수입이 수출 같은 경우를 본다 그러면 이게 늘었다고 해가지고 농업 제품 수출이 준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늘었을 겁니다. 더 늘었는데 여기서 공산품의 비율이 늘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다른 부분이 늘어났기 때문에 수출량, 미국이 수출하는 농산품 수출량은 늘어났지만 부가가치로 봐가지고 다른 것의 상품들이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에 전체에서 비중이 줄었다라는 걸로 볼 수 있죠. 자, 어쨌든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메시지는 과거에는 산업이 덜 발달했을 경우에는 주로 무역이라는 것이 공유 중심으로 농산품이 주로 무역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나라의 어떤 광산품이 주로 무역이 됐죠. 그러나 요즘에는 여전히 그런 부분이 무역이 되고 있지만 그거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많이 줄어들었고 상대적으로 공산품이 주 무역 대상이 되어버렸다. 그 이야기는 산업이 발전하면서 공산품이 훨씬 더 많아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소비에서 보면 차지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옛날에 비해서 소위 엔겔 개수가 낮아졌다는 거죠. 먹는 것보다는 나머지 다른 물건들을 이제 옛날에 사람들이 쓰지도 못하는 자동차를 집집마다 다 가지고 있고 옛날에는 없던 TV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온갖 전자제품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것을 많이 쓰다 보니까 당연히 무역되는 것도 공산품이 다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무역 패턴이 이렇게 변했던 그런 원인입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무역하는가? 빈부 간의 저소득 국가,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의 무역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뚜렷합니다.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들의 무역 구성 또한 변했는데 2001년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들의 수출품 중 약 65%가 공산품이고 농산물은 단지 10%에 불과하다. 못 사는 나라들은 광산품이나 아니면 농업품을 수출할 것이다 라고 선입관을 가질지 모르겠는데 아니란 이야기죠. 소위 못 사는 나라들도 주로 수출하는 것이 공산품이다. 그런데 60년대는 저소득 국가들이 수출품의 약 58%가 농산물이었습니다.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나 2001년 되니까 한 40년 지나고 나니까 저소득 국가도 이제 농산품이 아니라 주로 공산품을 수출하더라.
이때만 해도 공산품은 단지 15%에 불과했죠. 불과했는데 이제는 이런 나라조차도 주 수출품은 공산품이었다. 그러니까 농산품과 저소득 국가도 이제는 산업화를 하면서 소위 공장을 만들고 소위 이 봉제, 미싱을 도입해 가지고 옷을 만들어 가지고 수출하는 거죠. 이제는 농산품 가지고는 안 되고 낮은 인건비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공산품을 수출하게 됐죠. 그것이 이제 무역이 바뀐 현상입니다. 가장 큰 개도국이고 세계 무역에서 급속히 성장하는 중국 수출의 90%가 공산품입니다. 중국은 지금 현재 오히려 농산품은 수입국이고 주 수출품은 다 농산품이죠. 낮은 인건비를 바탕으로 지금 아주 최근에는 그것마저도 이제 줄고 있지만 임금비가 높아져 가지고 이때 이 책을 쓸 때만 하더라도 주로 중국은 낮은 임금비를 바탕으로 세계 공장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그 교역되는 물건들은 대부분 이 빨간 거 공산품이다. 수출 비중을 보면 개도국의 수출 비중을 보면 80년대를 전후로 해가지고 이렇게 확 바뀌죠. 옛날에는 농산물이 주였는데 이제는 이 비중이 줄었고 양이 줄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양은 별 차이 없을 겁니다. 그냥 비중이 줄은 거죠. 세계적으로 공산품 무역이 많아지니까 이제는 공산품이 개도국의 수출품에서 주로 주를 차지하고 있다. 무역의 구성이 변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면 무역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서비스의 무역도 많이 늘어났다 하는 거죠. 서비스 무역이 늘어났다는 것은 아까 무역이 늘어나면 아까 말한 대로 항만이라든지 아니면 쇼핑을 통해 가지고 무역이 자동적으로 따라 늘어납니다. 그 부분도 있는데 그 이상 부분까지도 늘어났다 하는 거죠. 서비스라고 이야기하면 일반적으로 사람이 직접 개입되기 때문에 무역하기 힘들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 상식을 뒤엎는 서비스 무역의 대표적인 것이 이런 겁니다. 고객 서비스 센터. 고객 서비스 센터. AS죠, 그죠? AS. 이것이 무역으로 간주되더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왜 황당한 경우냐. 이제 우리나라 경우는 아닌데, 미국 경우입니다. 미국 경우에 고객 서비스 센터를 미국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를 쓰는 다른 나라, 임금비가 낮은 다른 나라에서 운영을 하더라. 하는 거죠. 제일 대표적인 게 인도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많은 전자제품의 AS 센터들의 응대 고객들이 전자제품뿐만 아니라 아니면 금융도 마찬가지고 많은 AS 센터가 인도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는 영어를 쓴 나라죠. 그리고 임금비가 낮죠. 거기서 해외 조달, 외부 조달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그 운영을 해외 입지로 이동할 때 일어나는데 서비스 외부 조달은 전자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서비스 대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 기업은 고객 서비스 센터를 해외로 이동시켜 가지고 전화 거는 것을 전자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다. 즉 인도에 서비스 센터를 두고 인도에서 사람들이 전화로 응대를 하는 거죠. 옛날같이 장거리 전화, 해외 전화 비용이 비쌌다 그러면 불가능하겠죠.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소통하면서 해외 전화 비용이라는 것이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인도는 영어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A센터를 인도에다 운영하는 거죠. 그러면 미국 기업으로서는 낮은 비용으로 이런 AS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이제 물건이라든지 물건의 사용 설명 아니면 금융이란 것이 은행에 대한 은행의 상담을 한다든지 그런 것까지도 이렇게 인도를 통해 가지고 외부 조달을 통해서 무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상상도 못한 부분에까지도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죠. 실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때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도 이걸 보고 이제 비슷하게 하려고 했는 것이 우리나라 A센터를 소위 연변 지역에서 운영을 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연변 지역에. 연변 지역에는 우리 한국말을 쓸 수 있는 중국 동포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연변 지역 동포들이 이제 우리나라 와서 직접 와서 일을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연변 지역에 AS센터를 만들고 우리나라에서 소위 전화를 하는 AS 서비스를 그쪽에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많이 했다가 그러니까
초기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한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A센터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서울하고 대도시에 있었는데 그게 이제 서울 대도시에서 A센터를 운영하는 땅값이 비싸고 여러 비용이 비싸죠. 그러다 보니까 A센터들이 이제 뭐 연변까지도 생각했다가 그러나 이제 그게 여러 가지 국경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일부 시도를 했다가 실패를 하고 안 돼가지고 지금은 많은 경우가 이제 그냥 대도시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춘천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네이버 A센터가 춘천에 나와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도 있지만 A센터 도 있고 여러 그러니까 예, 아니면 텔레마케팅 센터 같은 것들이 주로 이제 중소도시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서비스 해외 조달하고 비슷한 그런 정책의 변화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무역이라는 것이 자꾸 늘어가지고 서비스까지도 이런 식으로 세계적으로 무역이 늘어나는 그런 현 추세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했죠. 이런 서비스, AS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임금이 낮은 외국에 있다. 같은 언어를 쓴 나라가 있다. 그러면 그쪽에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다른 서비스는 먼 데서 실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정도인데, 이 통신 서비스뿐만 아니라 AS라는 것이 물건 고치는 것도 소품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같이 적은 물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수리를 안 하고 일본에 보내가 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보다 택배 비용 같은 게 워낙 낮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런 정도도 이제까지도 됩니다. 되는데 이제 그런 정도까지도 늘어나고는 있는데 그러나 이 서비스라는 것이 먼데 실은 데가 적합하지 않는 것도 많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있다가 외국에 가서 선진국에 가서 살아보면 제일 처음에 느끼는 것이 옛날에는 제일 심하게 느끼는 것은 자동차 고치는 비용이 비싸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차이가 많이 줄은 게 이제 우리나라도 자동차 고치는 비용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차이가 줄었는데 한때 이제 그게 제일 심했죠. 우리나라가 한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국내에는 뭐 자동차 고치는 집에 가면 차 뭐 엔진까지도 다 분해가지고 수리해 줍니다. 그만큼 뭐 세밀하게 다 수리해 줬죠. 근데 요즘에 자동차 고치러 가면 어지간한 것을 다 바꿔버립니다. 그 얘기는 왜 그래 됐냐? 임금비가 높아졌기 때문에 엔진 같은 걸 한번 분해해가지고 수리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시간이 듭니다. 근데 옛날에는 임금비가 낮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임금비가 높아지고 나니까 어지간하면 세부적으로 순환되고 그냥 통째로 갈아버리죠. 물건 가격 대비 임금비 문제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사실 임금비가 낮다 그러면 자동차는 안 되면 들고 임금비 낮은 나라 가서 수리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까 말한 대로 조금 소품 같은 거는 가능할지 몰라도 큰 거는 운송 비용이 비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외부 조달 같은 것이 이제 어느 정도 한계는 일부는 가능하지만 한계는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서비스 외부 조달은 현재 무역의 상당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죠.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외적으로 A센터들이 외국에서 운영되는데 그게 전체적에서 그 지배적인 부분을 차지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직업은 교육할 수 있고 따라서 외부 조달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런 직업은 선진국에서 이런 직업은 빠른 속도로 경쟁력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외부 조달된다 그러면 더 이상 국내에서 그쪽 일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있는 일자리도 마저도 줄어드는 거죠. 그렇지만 다행히도 대부분의 직업은 고객에게 가까운 곳에서 행해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교육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다행히. 그러면 이런 직장은 계속 유지가 가능한 겁니다. 결국 지금 현재 우리가 직장의 문제는 소위 세계적인 산업 경쟁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많은 산업에서 많은 데서 뭔가 하면 빠른 속도로 직장이 지금 현재 없어지고 도태되는 산업이 생기죠. 그러면서 기업이 도태되니까 그 기업에 있는 일자리가 다 없어지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 일자리가 없어지고 어떤 부분에 일자리가 새로 생기냐라는 거 본다 그러면 많은 부분이 이렇게 경쟁 상대가 국내 기업이 상대 기업이 아니라 외국 기업, 특히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 비슷하게 산업 구조가 됐기 때문에 외국 후진국의 근로자하고의 경쟁이라는 거죠. 그게 경쟁 노출되는 산업은 대부분 다 산업이 없어지고 일자리가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섬유산업, 봉제산업에서 아니면 신발산업 그런 데서 엄청난 소위 퇴보를 겪었습니다. 대부분 공장들이 다 외국으로 가버렸죠. 인건비 경쟁이 안 되니까. 이제 산업이 그렇게 바뀌는 거죠. 무역마저도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는 이제 극단적인 경우가 이제 아까 케이스 봤지 AS센터 같은 거죠. A센터. 그런데 이제 다행히 그게 이제 지배적인 건 아니다. 우리가 이 물건들을 쭉 봅니다. 그 직장들을 쭉 보고 산업을 쭉 보면 자, 교육할 수 있는 산업의 고용 비중을 보면 자, 이런 거 제조업 중에서 12%, 판매업의 7%, 전문 서비스업 14%.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교육 가능하다라는 것은 결국은 개도국하고 경쟁을 하면 경쟁에 밀린다는 거죠. 개도국의 낮은 임금의 근로자들한테 이 일자리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가가지고는 그 일자리가 오래 유지가 안 된다. 그러나 다행히 교육 불능제가 절반은 남습니다. 이쪽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거 자체가 뭐 이런 일자가 오래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책만 하더라도 좀 쓴 지 오래됐지만 최근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고 나가지고는 아마 이 비중이 다시 다 바뀌질 겁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수업과 마찬가지로 비대면 업무가 지금 아주 보편화됐습니다. 비대면 업무가 보편화됐다. 비대면 업무가 가능하다는 것은 교육 가능입니다. 이건 다 서비스죠. 교육까지는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도. 비대면 업무가 가능하다는 것은 교육 가능. 즉 이쪽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도 어떻게가 교육 불능 최종제로 분류가 됐었는데 이제 보면 이것도 교육 가능자로 재분류될 가능성이 있죠.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세계적으로 산업이 바뀌고 산업 구조가 바뀝니다. 바뀌고 새로 성한한 산업이 있고 도태되는 산업이 생기는 거죠. 그 이야기는 점점점 여기서 말하는 교육 불능 재하의 최종적인 비율이 줄어들고 옛날에는 교육 불능이라고 봤는데도 이제는 교육 가능한 게 늘어나더라.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렇게 비대면 업무 아니면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많은 회사들이 되네, 가능하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하면 효율이 떨어지고 불가능할 걸로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그래도 이 재택근무라는 것이 꼭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효율이 높은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재택근무를 하면서 장점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급격히 다 바뀌는 건 아니지만 옛날보다는 훨씬 더 이 비대면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그 이야기는 결국은 교육제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다 많은 물건들이 많은 일자리가 외국 낮은 임금의 근로자하고 경쟁에 노출되어 버린다. 라는 것이 이제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서비스 교육까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질문. 자, 무역에 대한 계획안을 해봤습니다. 대략적인 무역에 대한 계획안을 봤죠. 자, 질문이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장은 가장 자, 3장. 전체 12개 장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그리고 가장 이 슬라이드 장수도 많은 장입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장이죠. 1, 2장은 인트로덕션이고,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 지금 3장입니다. 노동 생산성과 비교 우위론, 리카르도 모형. 실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미 배운 내용이죠. 맨큐 원론책에 이미 경작 개론책에 이미 나와 있는 책입니다. 원론에 2장인가 3장에 나와 있는 그 리카르도 비교 우위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봅시다. 미리 보기. 여기서 이제 배울 개념, 용어, 어떻게 보면 기회비용, 비교 우위, 단일 요소 리카르도 모형, 생산 가능성 곡선, 무역 이득, gains from trade, 임금과 무역, 비교 우위에 대한 오해, 수승비와 비교육제, 그 다음에 실정적인 연구까지 볼 겁니다. 많은 용어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용어일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게 뭐 잘 기억이 안 나면 원론책을 한번 다시 보라고요. 그게 이제 짧게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링크책을 다시 보면 이 장을 공부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서론. 자, 어떤 내용을 배울 것이냐. 먼저 전체적인 무역론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무역 이론, 무역 발생 이론을 이야기하면 무역 발생의 이론의 이 시작점이 이런 것들입니다. 자, 무역을 결정짓는 요인이 뭐냐? 노동, 노동 숙련도. 노동이라는 것은 노동량입니다. 노동량, 노동 숙련도, 아니면 물적 자본. 물적 자본, 뭐 원료가 많은 중동 국가는 원료를 수출하는 거죠. 천연 자원, 이게 물적 자원은 자본입니다. 자본이고, 돈이 많은 나라는 돈을 수출하는 겁니다.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자본이 이동하는 이유는 여기 있는 거죠. 천연 자원, 이거는 이제 중동 산유 같은 거, 그다음 기술의 국가 간의 차이, 이런 거죠. 결국은 노동 숙련, 노동이나 노동의 양, 노동 숙련도, 물적 자본, 천연 자원, 기술, 이런 등등의 국가 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가 간의 생산성 차이가 발생하고, 이것이 무역 발생의 원인이다. 이게 무역론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이겁니다. 이게 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무역론 이론은 각각은 이 중에서 어떤 것을 보는 거죠. 리카르도 비교이론은 노동 숙련론으로 보고, 5장에서 볼 헥셜 오린 티어리는 자본, 노동과 자본의 상대적인 부존량 비율로서 무역을 설명합니다. 이런 등등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무역을 설명한다. 또한 무역을 설명하는 또 다른, 그 뒤에 7장인가 8장이 나오는데, 또 다른 것은 6장인가, 규모의 경제는 국가들의 생산성 우위를 창출합니다. 규모의 경제에 따라서 무역이 또 결정이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 황금알을 낳는 그 위로 보는 이 반도체 산업, D램 산업. 왜 세계적으로 D램 기업은 3개밖에 없느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3개밖에 없습니다. 세계적인 D램 수요는 엄청나고 세계 200개 나라들이 있는데 D램 만든 나라는 달랑 2나라밖에 없습니다. 그전에는 뭐 일본, 뭐 대만, 온갖 나라들이 D램 만들었습니다. 왜 3개밖에 안 남았느냐? 세계도 한 회사가 압도적이고 다른 2개에서는 그러니까 두 회사,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압도적입니다. D램은. 마이크론은 아주 적은 비중이고, 왜 2회사밖에 안 하느냐? 다 규모의 경제 문제 때문입니다. 2회사만 만들어도 충분히 세계 수요량을 커버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회사는 들어오지 못하는 규모의 경제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역의 이론에서 이렇게 하나, 자원, 기술 부분에서 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 부분에서 무역을 보는 그런 이론도 있습니다. 자, 뭐 금방 이야기했지만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3장부터 다룰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뼈대가 되는 이런 2개가 이미 배웠던 리카르도 비교 이론과 그 다음에 헥셜 오린 모형입니다. 이게 2개가 무역론의 가장 뼈대가 되는 이론인데, 뭐 후반부도 무역 정책이고 뼈대인데, 이 리카르도 비교 이론은 이미 배운 바와 마찬가지로 국가 간의 기술 격차로 인한 노동 생산성 차이 때문에 무역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게 비교 우이론이죠. 비교 우이론이고. 그 다음에 5장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배울 헥시오리 모형은 국가 간의 노동 숙련도, 물적 자본, 토지 혹은 다른 생산 요소의 차이 때문에 무역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차이는 3장 리카르도 비교 우이론은 그래도 기술 차이라는 거죠. 노동 생산성 차이라는 기술 차이다. 기술 차이인데 5장은 기술 차이가 아니라 부존 자원의 차이 때문에도 발생할 수 있다. 부존 자원. 땅이 많냐? 땅이. 자본이 많냐? 자본이 많으면 자본이 많은 나라들이 자본 지배가가 높은 걸 수출할 수 있다. 상대적인 부존 자본의 비율에 따라 가지고 무역이 결정된다. 라고 보는 거죠. 이건 기술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무역을 발생시키는 원인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무역의 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자, 리카르도 비교 우이론에서 우리가 배우는 비교 우위, 와 기회비용. 기회비용과 비교 우위에 의한, 비교 우위로 무역을 설명하죠. 이 비교 우위를 설명하려고 그러면 기회비용을 알아야 됩니다. 자,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산하는 기회비용은 사용된 자원으로 그 밖에 무엇을 생산하는 비용을 의미하죠.
우리가免許책 경제학 10대 법칙에서 두 번째인가 나오는 것이 기회비용. 두 번째가 세 번째가 나오는 게 기회비용이죠. 기회비용. 무엇을 포기한, 이것을 생산하기 위해서 포기한 그 무엇을 기회비용이라는 거죠. 즉, 생산하는 기회비용은 사용된 자원으로 그것의, 그 밖에 무엇을 생산할 수 없는 비용을 측정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제한된 근로자들은 장비나 컴퓨터를 생산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합시다. 지금 여기는 지금 미국하고 미국하고 콜롬비아 이 두 나라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컴퓨터하고 장미 재배 두 개만 할 수 있는 경우다. 그죠? 딱 두 개 제한만 있다. 그런 경우에 컴퓨터 생산의 기회비용은 컴퓨터를 생산함으로써 장미를 생산 못하게 된다. 그럴 때 생산하지 못한 장미의 양으로 나타나는 거죠. 즉, 컴퓨터 한 대 생산하는 기회비용이 얼마냐? 그러면 그거는 컴퓨터 생산 대수가 아니라 상대가 되는 장미의 이 송이수, 장미 송이니까 몇 송이 생산 못하냐? 그 양이 장미의 양으로 계산되는 거죠. 반대로 장미 생산의 기회비용은 장미를 재배 못하면 그것의 기회비용이 얼마냐? 그러면 그거는 장미 생산 양이 아니라 그걸 생산 못했는 컴퓨터 양으로 나타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10만 대의 컴퓨터를 생산할 수 있는 같은 자원으로 100만 송이의 장미를 생산할 수 있다. 라고 한다 그러면 장미 한 대를, 그러니까 컴퓨터 한 대를 생산 안 한다 그러면 장미는 100만 송이를 생산할 수 있는 거죠. 10만 대하고 100만 대, 10만 대하고 1000만 대죠. 그 이야기는 한 대당 100만 대입니다. 컴퓨터 한 대의 생산 비용은 장미 100송이라는 이야기죠. 장미 100송이. 반대로 장미 한 그루, 장미 한 송이 생산 비용이 얼마냐? 그러면 컴퓨터 100분의 1대. 컴퓨터 100분의 1대로 나타나죠. 콜롬비아 경우는 컴퓨터 3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자원으로 1000만 대의 장미를 생산할 수 있다. 그러면 컴퓨터 한 대의 생산 비용이 얼마냐? 그러면 장미 3대 1000이죠. 그러면 3분의 1000입니다. 장미 3분의 1000송이다. 333송이 정도 되겠죠. 그 이야기는 미국보다 기회비용이 더 높죠. 미국은 100송이었는데 콜롬비아는 333송이 한 3배 정도 더 높습니다. 반대로 장미 한 송이 생산 비용의 생산의 기회비용이 얼마냐? 그러면 1000분의 3대, 컴퓨터 1000분의 3대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컴퓨터 100분의 1대였는데 장미 한 대 생산하는데 미국에서의 비용은 컴퓨터 100분의 1대였는데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1000분의 3대, 그러니까 비용이 3배가 늘어나게 되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기회비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컴퓨터는 장미 생산하는 기회비용이 낮다. 장미로 훨씬 더 미국보다 3분의 1 낮은 비용을 만들 수 있죠. 컴퓨터 대수로 봐서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콜롬비아는 컴퓨터를 거의 생산하지 않고 장미를 재배해가지고 미국에다 수출한다. 반대로 미국은 컴퓨터를 생산해서 콜롬비아에 수출하고 장미는 콜롬비아에서 수입한다. 그래서 미국은 컴퓨터 생산의 비교 우위를 가지고 콜롬비아는 장미 생산의 비교 우위를 가진다. 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미 배웠던 리카르도의 비교 우위론입니다. 즉 한 국가에서 한 재화를 생산하는 기회비용이 다른 나라보다 낮으면 그 나라는 그 재화의 생산에 비교를 갖는다. 라는 것이 비교 우위론이죠. 그래서 이 예를 통해 가지고 미국하고 그 콜롬비아의 장미와 컴퓨터 이 두 물건을 통해 가지고 이 비교 우위론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